조금씩 스며드는 영어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내 20일 잡지를 읽었습니다. 1212호이고요. 2019년 7월 2일부터 7월 9일자로 나온 그 잡지입니다. 지난번에는 1211호를 읽었죠. 옛날 잡지를 읽는 맛이 쏠쏠합니다. 한번 볼게요. 넘기면서 제일 앞쪽에는 한 장 넘기면 나란말싸미라는 영화의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스트라는 영화의 광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이란 소설도 2019년 7월쯤에 나왔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2019년 7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 전의 잡지인 셈이죠. 지나간 잡지를 보는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잡지 구독하시고 한 2년 전쯤 잡지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새롭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 넘기면서 볼게요. 23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광고도 나왔네요. 저도 여기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 참 많은 영화를 봤었죠. 저한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와닿는 기사 위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겨서 뭐 영화 리뷰도 있고,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있네요. 영화 별점을 보면 13년의 공백이란 영화, 사이토 다쿠미 감독님의 영화, 이제 평론가들의 평점은 별 3개에서 3개 반 정도인데 보고 싶다 그래서 동그라미 쳤고, 이때 당시 존윅 3 파라벨룸 이란 영화 별 4개 주신 분도 있고 별 2개 반 주신 분도 있는데 3개 반도 있네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토이스토리 4도 이때 당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뿌띠 아만다, 그 다음에 행복한 라짜로. 이 행복한 라짜로는 별 4개 반을 받았어요. 4개 반, 4개 반, 3개 반. 엄청난 영화인 거죠. 한번 꼭 언젠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존윅 3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존윅 시리즈를 아직 안 봤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46쪽부터 나오는 제목은 이겁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에 대한 해외 반응 해가지고 3명의 평론가들의 글을 다루고 있어요. 제목은 집 강탈자들과 벗어날 수 없는 세계라고 해서 대제목을 뽑았고요. 스페셜 특집 기사입니다. 47쪽에 나오는 뱅상말로사의 기생충 평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집으로의 회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부터 이는 무엇보다 이 원더보이가 고국으로 돌아가 그의 작품의 핵심 요체이자 정수인 한국성을 되찾은 것에 대한 축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이것이 그 한국성을 되찾은 것에 대한 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국제 프로젝트 설국열차와 옥자를 연출하던 지난 몇 년간 봉준호 감독은 광기 어린 한국 정서의 뿌리를 찾아 그가 고국에 비워두고 온 자리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간간히 밝혔었다. 그가 자리를 뜬 사이 나홍진 감독과 연상호 감독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나홍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곡성이 대단한 작품이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나홍진 감독님이 그렇고, 연상호 감독님은 그 좀비물 부산행 만드셨죠.
외국인들한테는 이 두 감독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보였나 봐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생충의 첫 번째 힘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집으로의 회귀에서 비롯된다. 백의 톰 이렇게 써놨네요. 집으로의 회귀. 아까 한국성 얘기 나왔죠. 그거랑 맞닿는 지점. 그러니까 이 뱅상 말로사가 보기에 이 영화 기생충의 특이점은 한국성과 집으로의 회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편적인 정치 우화, 장인의 미장센 연습, 완벽하게 매끄러운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다. 기생충은 무엇보다 훌륭한 홈 인베이전의 은유이고, 이는 감독이 집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고국의 커다란 빌라들과 상류층 가족의 악감정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난기로 이들을 망가뜨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 한국성이란 단어. 이거 재밌죠? 이게 기생충 평론을 저도 은근히 이제 시네21을 통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다 달라요. 한 영화에 대해서 이토록 다양한 결의, 다양한 맥락,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세계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다중성, 다층성, 복잡성, 그 심오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영화는 딱 보자마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이 영화는 기생충은 이토록 많은 글을 기생충에 대한 평론만 다 모아도 300쪽짜리 책은 것들이 나올걸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영화 다 좋은 영화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게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성을 집은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성을 집었겠죠? 저는 기생충 보면서 이게 정말 한국적이다 이런 생각도 물론 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비중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분한테는 이거야말로 한국적인 영화다. 집으로 회귀하는 영화다 이렇게 봤었나 봐요. 재밌죠 이런 게. 자, 설국열차나 옥자 같은 영화들은 훨씬 덜 한국적이지만 동시에 한국 감독의 스필버그적인 재능을 분명히 증명한다. 기생충의 눈부신 성공은 너무나도 한국적인 자독성, 흔히 말하는 작품 또는 집의 특산물, 그리고 본 감독이 마더 이후 빈자리로 남겨두었던 친근하면서도 가족적인 광기로의 회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유쾌함을 번갈아가며 느끼게 하는 잔혹함은 기생충에서 다루는 계급투쟁의 상반된 구조를 매끄럽고 잘 짜인 이야기 형태로 보여주는 대신 감정적으로 격노하여 통제 불가능한 듯 얽혀대는 시처럼 보여준다. 이 뱅상말로사의 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아니라 B다. 그 A는 뭐냐면 통념이죠. 통념.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B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A가 아니라 그게 통념이 아니라 니들이 이렇게 A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B다. B는 자기 주장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자, 기생충에 주어진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은 모범적이고 독자적임과 동시에 놀라운 감독의 경력을 보상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서 B가 나오겠죠. 그 B는 이겁니다. 이는 무엇보다 이 원더보이가 고국으로 돌아가 그의 작품의 핵심 요체이자 정수인 한국성을 되찾은 것에 대한 축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대표적인 A가 아니라 B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열하고 전개해가는 작가들이 은근히 많아요.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A가 아니라 근데 B야. 이런 글쓰기 전략도 좋은 좀 보편적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좋은 글쓰기 전략 중에 하나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끊임없이 빵빵 때릴 수 있습니다. 니들은 감독의 경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봉준호 감독이 모범적이고 독자적인
그 커리어를 쌓아왔잖아. 그 경력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에 대해서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줌으로써 축하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A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 그의 작품의 핵심 요체인 한국성을 되찾은 거야. 되찾은 걸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줌으로써 축하해 주는 거야. 결국 프랑스인이 봤을 때 봉준호 감독은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한국성이 지워진 그런 작품을 만들 게 아니라 지극히 한국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만이 빛을 발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솔직히 한국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한국적이라는 게 다르니까요. 그 한국적인 거를 최대한 잘 표현해낸 감독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해외 미국이나 프랑스 영화 평론가들을 봤을 때 솔직히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 감독하고 똑같이 영화를 만든다면, 그런 분위기, 뉘앙스로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한국성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겠죠. 과연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근데 이게 좀 얕게 얘기하면 태권도, 김치 이런 게 한국적인 겁니까? 그것도 한국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한국적인 영화를 만들려면 태권도를 소재로 해서 태권도 하는 소녀의 영화를 찍어. 아니면 김치를 소재로 해서 김치가 나오고, 아니면 조선시대를 해서 조선시대 배경으로 영화를 찍고. 그게 한국적인 건 아니죠. 소재만으로 한국적인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라는 건 한국의 영혼, 한국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것들. 단순하게 소재만 차용한다면, 오늘 영화에 맥도날드가 나오면 미국적인가? 그것도 물론 미국적이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생충에는 솔직히 짜파구리라든지 그런 소재도 있지만, 기생충에서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지하, 반지하 방 그런 게 다른 나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풍경인 거죠.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감탄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저런데 저렇구나. 자, 한번 볼게요. 한번 A가 아니라 B다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 문장이 이런 거죠. 두려움과 유쾌함을 번갈아가며 느끼게 하는 잔혹함은 기생충에서 다루는 계급투쟁의 상반된 구조를 매끄럽고 잘 짜인 형태로 보여주는 대신 감정적으로 경노하여 통제 불가능한 듯 읊어대는 시처럼 보여준다. 권력 구조나 통제를 기대했던 혹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게 기생충은 격동하는 인간들의 감정과 이들의 넘쳐나는 돌발 행동에 몸을 맡겨 취한 듯 흔들리는 배를 보여준다. 자, A가 아니라 B다라는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런 문장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마치 미끄럼틀에서 급락하듯 도망쳐 인물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도시의 지하세계를 보여주는 우화적인 시퀀스는 주어가 기네요.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방법으로 거실의 낮은 테이블과 대치한다. 또한 이 시퀀스는 넘쳐나는 하수구 장면이나 요 문장을 보려면 앞 문장을 봐야 돼요. 읽어드릴게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기생충이 별다른 목적 없이 솜씨 자랑만 하는 사회 풍자극이나 미알 하네케식의 가죽 사룡 놀이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다. A죠. A가 아니라 하지만 마치 미끄럼틀에서 급락하듯 도망쳐 인물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도시의 지하 세계를 보여주는 우화적인 시퀀스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방법으로 거실의 낮은 테이블과 대치한다. A가 아니라 B다. 또한이니까 B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나오겠죠? 이 시퀀스는 넘쳐나는 하수구 장면이나 급류가 로맨틱하고 허무주의적인 방법으로 역류하는 순간과 함께 영화에서 억압된 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자, 문장 구조를 보세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습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뭐 평론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쓰시더라도 이런 전략은 유효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설득의 전략인 거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봉준호가 차갑고 악마적인 체스 게임에서 열정적 멜로드라마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부분인가 동시에 감독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의 편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전 A가 아니라 B다라는 걸 단지 그냥 전략적인 것, 스킬? 테크닉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냐면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디테일. 세밀함, 엄밀함인 거죠. 감수성이 영역인 거예요. 자, 보면 감독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을 얼핏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치시키는 것으로 보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부자. 누가 봐도 이성균의 집은 부자야. 송강호의 집은 가난해, 빈자야. 부자와 가난한 자들 대치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A가 아니라 B다라는 것도 A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를 초월하는 거예요. 단순 부정이 아니라 부정은 아예 그걸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A도 있지만 나는 A 넘어서 A를 초월해서 그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A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평론에서 왜 합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나는 B를 얘기할 건데 B는 A를 포함해서 넘어서 있어. 자 보시면 not A B가 아니라 A를 포함한 집합 수학에서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공집합, 교집합 이런 거 아시죠? A를 먹으면 B다. B 안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거예요. 지금 초월한 거죠. 그것도 있지만 저주받은 자들의 편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게 이 평론가의 독특성이자 창의성인 거죠. 이런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 대치시키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생충 보고. 아무리 평론적인 훈련을 안 하더라도. 하지만 이 영화는 저주받은 자들의 편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감독이. 이런 말은 누구나 못하죠. 아주 깊은 분석을 해야지만이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의 분석인 거예요. 이런 게 평론가인 거죠. 이래서 평론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론가인 거죠. 감독은 아름다운 장치를 깨면서 정치 프로그램을 가장 비극적인 선상으로 끌어내려버린다. 그 다음 문장도 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들은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기생충이 아니라 이 디테일을 보세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감수성의 문제를 잠깐 얘기해보면 감수성이 무딘 사람들은 그 분류 기준이랄까? 그런 게 덩어리가 커요. 말의 덩어리도 크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수성의 덩어리도 커요. 덩어리가 크고 덩어리가 작다의 차이는 뭘까요? 자, 그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거의 20가지인가 30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죠. 당연히 뭐 북극 남극에 살고 있으니까 그 눈의 재질이나 뭐 그 미세한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0-30가지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인데 에스키모인들이 보기에는 이 눈은 싸랑눈이고 이 눈은 한방눈이고 아주 디테일한 차이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20-30가지로. 덩어리가 큰 사람과 덩어리가 작은 사람. 극단적으로 좀 나누면, 거칠게 나누면 덩어리가 작은 사람일수록 더 세심하다. 어떤 걸 표현할 때 있어서 영화를 표현할 때도 단지 이건 가난하고 부자의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건 이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도 수준이 낮은 거지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수성의 맥락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론으로서는 부족하다. 수준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좋은 평론, 좋은 글, 좋은 소설, 좋은 시는 뭐냐? 아주 디테일한 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디테일한가, 그걸 한번 어떤 평론을 읽을 때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나, 그 감수성의 결을 느끼는 거, 문장의 결이 좋다 얘기를 하죠. 결이 좋다. 자, 가난한 자들은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기생충이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요. 기생충 보고. 가난한 자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기생충처럼 표현되고 있네? 묘사되고 있네? 영화를 이렇게 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나대의 B입니다. B가 A가 아니라 B인데, 아까 말했죠? B는 A를 머금고 있다. 아니라 자신들의 불행 속에서 병균처럼 나뒹굴며 비천한 냄새를 풍기는 영화에서 가장의 몸에 밴 냄새처럼 말이다. 이들로 묘사된다. 자, 이들의 유일한 범죄는 가족이 부잣집 거실에서 향연을 벌이는 씬이나 영화의 마지막 몽환적인 씬이 보여주듯 일시적인 꿈속에서 부자들과 함께 상존하려 한 것이다. 유일한 범죄. 그죠? 기생충은 능력 있는 작가가 자신의 솜씨를 뽐내며 보여주고 있는 걸작이 아니라, 야, 이분 A가 아니라 B 전략을 글 전체에다 써버렸네. 자, 기생충은 능력 있는 작가가 자신의 솜씨를 뽐내며 보여주고 있는 걸작이 아니라 미친 사랑, 가족, 그리고 저주받은 이들의 약한 면을 다루고 있는 위대한 가족 멜로 드라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미친 사랑, 가족, 저주받은 이들의 약한 면을 다루고 있는 위대한 가족 멜로 드라마다. 기생충이요? 멜로 드라마. 가족 드라마라는 걸 알겠는데 멜로 드라마. 멜로가 뭐죠? 멜로와 로맨스의 차이는 뭐죠? 멜로 드라마 하면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달아볼게요. 저도 이제 아직 감이 잘 멜로가 뭘까? 이거 좀 요즘 많이 생각이 되는데 멜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멜로에 대한 정의는 뭐 사전적인 정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포 영화가 뭐야? 뭐 SF가 뭐야? 코미디가 뭐야? 액션이 뭐야? 누구나 다 얘기는 할 수 있죠. 액션은 그냥 액션이야. 코미디는 웃기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 코미디가 웃기는 거라는 건 웃기는 게 코미디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코미디에 대한 어떤 통찰.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A는 A야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A를 B라고 말해야 돼요. 코미디를 말할 때 웃기는 거야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말로 코미디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분석이고 나만의 생각인 거죠. 코미디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 돼요. 단순히 웃기다 이거 말고 재밌다 말고. 멜로 영화는 뭘까요?
그런 맥락에서 멜로 영화를 충분히 많이 봐야 교집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아직 저는 멜로 영화를 많이 안 봤다. 이거는 단순히 단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 내가 얼마만큼 많이 경험했나, 경험의 총량의 문제입니다. 많이 경험해야 저절로 추상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경험치가 충분히 많아야 경험과 추상은 선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경험치가 많아야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요. 경험 없이 개념 가지고 개념 장난만 하는 건 말놀이밖에 안 되죠. 언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추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공포영화 얘기하고 싶으면 공포영화 최소한 수백 편은 보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공포영화 몇 편 안 보고 공포영화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괴물과 마더가 아주 감정적인 악몽을 다루었던 것처럼, 그렇구나, 감정적 악몽을 괴물과 마더가 다뤘구나.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사라진 가족의 일원을 찾고자 괴로워하는 다른 가족들. 이 영화는 기계와 괴물들, 어리석은 거지들, 친절한 악마들이 등장하는 치명적인 희곡인과 동시에 벌거벗은 한국 사회의 야생적 초상화이고, 더 나아가 정신 나간 인류의 휘황찬란한 격분을 보여주는 초상화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글을 하나의 그 키워드 하나로 뽑아낸다기보다는 그냥 인상 비평들을 쭉쭉쭉 늘어놓은 느낌이에요, 이 글이. 근데 글의 완성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나름 그래도 번쩍이는 문장들이 중간중간 보여요. 이런 문장인 거죠. 기계, 괴물들, 어리석은 거지들, 친절한 악마들이 등장하는 치명적인 희곡임과 동시에, 치명적인 희곡이다. 동시에 벌거벗은 한국 사회의 야생적 초상화이고, 이런 문장,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좋겠죠? 아, 벌거벗은 한국 사회의 야생적 초상화구나. 더 나아가 정신 나간 인류의 휘황찬란한 격분을 보여주는 초상화이다. 정신 나간 인류의 휘황찬란한 격분을 보여주는 초상화이다. 네, 여기까지. 이게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 평론치고는 짧죠. 평론을 그렇게 길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짧죠. 이 짧은 문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평론 49쪽. 아야코 이시즈의 기생충 평론. 딱 봐도 일본인이죠. 방금 그 뱅상말로사는 프랑스 평론가겠죠? 카이의 뒤 시네마의 뱅상말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볼 평론은 기네마 준보의 아야코 이시즈의 기생충 평론입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우리를 주역으로 한 봉준호의 걸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봉준호는 늘 근사한 작품을 찍었다. 그리고 늘 재미있는 영화를 찍었다. 살인의 추억, 마더, 설국열차, 옥자. 재밌는 게 아까 뱅상말로사도 살인의 추억과 마더와 설국열차와 옥자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아야코 이시즈도 똑같이 이 작품들을 언급을 하죠. 설국열차, 옥자. 그런데 봉준호가 살인의 추억 다음에 찍은 영화가 더 있죠. 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왜 빼먹었을까? 이게 사소한 거지만 뭐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디테일이 되는 거죠. 평론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모든 게 풀려 나오니까요. 왜 이렇게 영화를 다 열거하지 않았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평론을 평론하는 거죠. 이 평론가들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면 프랑스인과 일본인은 또 다르거든요. 왜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프랑스적인 글을 썼어요. 이분은. 자, 이런 게 프랑스적인 글입니다. 아까 첫 번째 글. 근데 두 번째 아야코 이시즈는 일본적인 글을 썼어요. 그렇게 느껴져요. 읽어볼게요. 한번. 늘 근사한 작품을 찍었다. 늘 재미있는 영화를 찍었다. 문장 갖고 놀고 있죠. 첫 문장. 봉준호는 늘 근사한 작품을 찍었다. 그리고 늘 재미있는 영화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괜찮죠? 재밌는 문장이에요. 늘 근사한 작품을 찍었고 늘 재미있는 영화를 찍었다. 앞뒤에 상응하고 있죠. 문장이. 이런 문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구체적인 영화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의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관객은 어떤 의문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의문. 자, 근사하고 재밌는데 의문, 물음표가 나와서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근사하고 재밌다는 건 누구나 알아. 이제 이건 글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문장이었고 인트로 격인 문장이었고 의문, 자기 의문이겠죠. 아야코 이시즈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대로여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영화가 끝난 순간에 관객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우리의 사회는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야, 이분은 문장을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글도 스타일이 있겠지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막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처럼 이분은 글을 짜임새 있게 쓰시는 분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장. 봉준호는 늘 근사한 작품을 찍었다. 그리고 늘 재미있는 영화를 찍었다. 그의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관객은 어떤 의문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넘어가죠. 문장이 레고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우리의 삶은 이대로여도 괜찮은 걸까?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영화가 끝난 순간에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우리의 사회는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이 문장이 또 상응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은 이대로여도 괜찮은 걸까? 우리의 사회는 이대로라도 괜찮은 걸까? 이 두 개의 문장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런 문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설득력도 있고 논리적으로 보이고 상응하고 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야. 그냥 봉준호의 영화는 내 삶을 나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해. 이런 얘기를 멋들어지게 쓴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의 삶과 사회는 분명 이어져 있을 텐데 평소에는 그 사실을 간과해 버리기 쉽다. 삶과 사회가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삶과 사회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아니,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척 해버린다. 자, 여기 디테일이 들어가죠. 아까도 뱅상말로사의 글에서 디테일, 감수성의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삶과 사회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어.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죠. 질문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층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질문이 빙하처럼 빙하는 한 10% 정도밖에 위에 안 떠 있다면서요. 나머지 90%, 80% 정도는 물 아래 잠겨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 핵심은 물 아래 잠겨 있는 부분인데 질문은 깊이가 1단계, 질문의 단계를 나눌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생각할수록 질문이 깊어지긴 해요. 이건 2단계 질문인 거죠.
자, 우리의 삶과 사회는 분명 이어져 있을 텐데 평소에는 그 사실을 간과해버리기 쉽다. 아니,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척 해버린다. 삶과 사회는 이어져 있어. 근데 간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척 해버린다. 자,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봉준호의 영화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봉준호가 영화의 주역을 어리석은 우리 자신에게 줌으로써 기생충은 걸작이 되었다. 깊이가 느껴지죠? 느껴집니다. 어떤 무게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글도 세련됐어요. 이게 진짜 읽어보니까 이건 동양적인 글쓰기네요. 아까 뱅상말로사는 서양적인 글쓰기고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서양적인 글쓰기는 아까 뱅상말로사처럼 뭐랄까 좀 재기발랄해요. 형용사로 표현하면 재기발랄하고 뭔가 단어를 갖고 놀고 있는데 이제 이 동양적인 글들은 뭐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어떤 거대한 맥락, 어떤 본질을 도가적인 거죠. 도가적인 통찰하는 어떤 하는 그 인사이트를 주는 글. 한국인들도 글을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동양적인 글과 서양적인 글은 좀 차이가 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인이 쓴 글처럼 보여요. 한국인이 쓴 글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지금까지 봉준호 영화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조금은 깨닫고 있는 인물이 등장했다. 요런 것도 깊은 분석이죠. 그랬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조금은 깨닫고 있는 인물이 등장했대요. 봉준호 영화에선.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까? 살인의 추억이나 뭐 기생충, 쇠군열차, 옥자 이런 거 보시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조금은 깨닫고 있는 인물이 했네. 이런 분석은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옥자에서 거대한 돼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소녀 미자처럼, 그리고 그녀는 사회 시스템을 아주 조금이나마 바꿔나갔다. 하지만 기생충에서 기생하는 쪽인 가난한 김씨 가족도, 기생되는 쪽인 부유한 박사장 일가도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거의 마지막까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리석음이 키워드네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힘에 부친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지지 못한 자는 무엇이든 손에 넣기 위해 필사적이고, 가진 자는 손에 쥔 것을 지키는데 필사적이다. 물론 가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김씨 가족처럼 반지하에서 사는 건 괴롭고 비위생적인 일이다. 계급 투쟁, 막스적인 맥락이 나오네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자, 넘어가서 이 글은 뱅상말로사의 글보다 더 작아요. 짧아요. 자, 하지만 좀 중간에 문장 점프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자신들이 반지하에서 탈출하면 다른 누군가가 반지하로 떨어진다는 가능성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까도 이런 문장 나왔죠. 알지만 저질러 버리는 거. 그게 어리석음이겠죠.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송강호 가족이 그 지하에 숨어 사는 그 가족. 자, 그들이야말로 일자리가 의자 뺏기 게임이 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박사장 부부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했고, 무엇이든 지나치게 연출에 기대지 말아야 했다. 한국도 일본도 이른바 연줄 사회다. 연줄 맞네요. 연줄에 의해서
결국 이 송강호 가족이 다 취업이 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연줄로 다 이제 끌어들였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거기서 연줄 사회라는 걸 봤네요. 이 평론가는. 신용과 커넥션이 같은 의미가 된 지 오래고 그것이 사회의 격차를 만드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건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의 동질성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연줄 사회니까. 이런 글을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지난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로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격차 사회의 문제를 훌륭한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것, 아들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딸들이 구제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이 또한 현실이긴 하다. 김씨의 가족도 박 사장 가족도 박 사장 일가도 모두 어리석긴 하나 악인은 아니다. 어리석긴 하지만 악인은 아니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통찰이죠. 그것이 희비극을 낳는다. 희극이자 비극. 즉 우리야말로 희비극의 주연인 것이다. 그 거대한 집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상징이다. 기생충에서 봉준호가 만든 멋진 제트코스터에 타고 있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세계로 끌려간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를 봤네요. 이 평론가는 일본 사회를 봤네요. 기생충에서 연줄로 엮어진 어리석은 우리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론. 니콜라스 라폴드 필름 코멘트라는 잡지이겠죠? 예, 평론가입니다.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기생충 비평. 제목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자, 감독은 기생충에서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세계 중 가장 좁은 공간인 두 집과 그 주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 문장에 특이점이 있죠. 그가 보여준 세계 중 가장 좁은 공간인 두 집과 그 주변. 가장 좁은 공간. 요런 문장 하나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마중물 같은 게 돼서 생각이 막 분출될 수 있죠. 다른 식으로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통찰력, 인사이트다. 그러나 기생충의 두 집은 지구 하나가 감당해야 충분할 정도로 많은 감정과 혼란을 담고 있다. 과장이 심하네,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좀 요란 떠는 같은 느낌의 글이죠. 지구 하나가 감당해야 충분할 정도로 많은 감정과 혼란을 담고 있대. 누군 이런 걸 보고 주례식 비평, 주례사 비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야 그럴 수 있다. 넘어가 볼까요? 봉준호 감독은 주어진 상황에서 4개의 벽으로 닫힌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극한을 보여줌으로써 두 집의 층과 구석들을 탐험가의 호기심으로 준비해 두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극한을 보여줌으로써. 자, 4개의 벽은 관객이 기생충을 보는 극장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비약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죠. 4개의 벽은 솔직히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 4개의 벽인데. 어쨌든. 그리고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진 힘의 일부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뒤 탈출구 없는 확장된 극적 공간에 두 가족과 함께 두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나로 묶은 뒤 탈출구 없는 확장된 극적 공간에 두 가족과 함께 둔다. 재밌는 문장이네요. 자, 이 좁은 집 때문에 가족들은 서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지하게 된다. 봉준호 감독은 좁은 집의 물리적 한계를 가족들이 집 구석구석을 휴대폰 신호를 찾아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깔끔하게 설명한다.
돈을 아끼려고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무척 익숙할 장면이며 아주 매혹적인 현대의 애원이기도 하다. 손을 높이 올리고 연결을 바라고 그 연결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봉준호 감독은 이 작은 주거 공간을 통해 기택의 가족 사이에 끈끈한 유대를 세운다. 상황에 비해 이 가족의 태도는 절박하기보다는 장난스럽게 보인다. 어렵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정직한 동시에 유머러스해서 감동을 준다. 자, 이런 문장. 자, 어렵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정직한 동시에 유머러스해서 감동을 준대요. 야,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이 사람이 니콜라스 라폴드라는 사람이 평소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생각 정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사람이 어떨 때 감동을 받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보면 감동을 받죠? 어떤 인물을 보면 감동을 받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적절한 사례를 만났을 때, 아, 요런 인물, 요런 사건, 요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가 감동을 주는구나. 정리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어렵게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정직한 동시에 유머러스해서 감동을 준다. 자, 요런 겁니다. 하나의 답안. 제출한 답안지가 이거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 가난한 집안, 경제적으로 궁핍한 집안 플러스 근데 그 부모가 정직해야 돼. 가난한데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감동을 줄 수 없어요. 누가 동정을 하겠습니까? 가난한데 정직하기까지 해? 정직이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성이 높다, 도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은 거의 마이너스를 치고 있지만 윤리성은 거의 극한을 찍고 있다. 플러스로 동시에 유머러스하다. 유머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막 슬퍼하기만 해. 그러면 뭐 애처롭고 연민이 들긴 하겠지만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 근데 유머까지 있어. 서로 막 농담도 하고 그러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요런 어떻게 머릿속에 뭐 공식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디테일인 거죠. 분석의 디테일. 정리해보면 가난하면서 정직하고 유머러스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관객에게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고 문장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살아가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가족 모두가 일해야 한다. 넘어가고 자, 뒷부분 이분은 글을 꽤 길게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부잣집입니다.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은 박 사장의 집을 보여줄 때 피사계 심도가 깊은 컷을 사용하여 아직 관객이 경험하지 못한 박 사장의 집에 대한 미스터리, 잠재적인 흥미로움과 어떤 공허함을 드러낸다. 자, 한번 이 문장을 분석해 볼게요. 자, 피사계 심도가 깊은 컷. 심도가 깊다는 거죠. 심도가 깊은 컷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관객에게 그 집에 대한 미스터리. 미스터리는 되게 신비롭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미스터리. 심도가 깊으니까 미스터리가 느껴지고 잠재적 흥미로움이 잠재돼 있어. 어떤 공허함을 드러낸다. 정말 적절한 표현. 박 사장네 가족이 그렇죠. 뭔가 미스터리하면서도 잠재적인 흥미로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공허함도 느껴져. 그거를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심도 깊은 컷을 사용해서 공간 디자인이기도 하고 카메라, 촬영의 문제이기도 하죠. 촬영도 잘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박 사장의 집에는 연극적인 면이 있다. 거실이 정원을 향한 모습은 마치 연극 무대 같은데 이 거실과 정원 디자인은 단순히 삶을 위한 공간을 넘어 가상의 관객이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 관람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연극적인 면이 있죠. 실제 처음에 연극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고 여기에 이제 글이 써 있네요. 그만큼 연극적이죠. 연극 무대 같다. 이 거실과 정원 디자인은 단순히 삶을 위한 공간을 넘어 가상의 관객이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 어떤 모습인지 관람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건축적으로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요런 느낌을 준 거죠. 감독의 의도와 평론가가 포착한 감독의 의도, 상상한 의도가 맞아떨어질 때 훌륭한 거죠. 자, 나는 공간에 대해 오랫동안 글을 써왔는데 봉준호 감독이 공간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마치 탱고를 추듯이 영화의 플롯을 구성하는 기술의 능숙함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다. 기택과 그의 가족들이 박 사장 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환심을 사는 장면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기택과 그의 가족들이 마침내 박 사장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를 비롯한 관객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관객의 입장에서의 감상평.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관객이 어떻게 느끼는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표면적인 의미만 봤을 때 박수를 칠 정도 관객의 반응이 좋았다는 건데. 자, 지나치게 까다롭고 짜증스럽기까지 한 칸 국제영화제 기자 시사회의 관객이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게 좋겠다. 똑같은 일은 같은 날 원스 오브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시사회에서 한 번 더 일어났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에서 쿠엔틴 타란티노도 관객을 갖고 놀죠. 재밌게 영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재밌으면서도 작품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중과 평론을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화를 만드는 세계에 몇 안 되는 훌륭한 감독인 거죠. 쿠엔틴 타란티노나 봉준호. 자, 칸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을 쥐락펴락하며 들숨과 날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영화를 보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던 건 토니 에드만 이후 처음이었다. 토니 에드만 보고 싶죠. 도대체 어느 정도 작품이길래 이 정도 극찬을 할 수 있나. 이런 작품은 꼭 봐야 됩니다.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박 사장의 집은 접근과 엿보기가 어려운 공간으로 박 사장 가족은 보여지지 않음으로써 특권을 누린다.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힘을 갖게 되는데 이는 영화 후반에 가서야 집 안쪽에 깊이 숨겨져 억눌린 무의식을 물리적으로 묘사한 공간을 통해서 그 최고조를 보여준다. 같이 가는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얼스야. 어스. 어스는 조던 필 감독, 겟아웃 만든 조던 필의 두 번째 영화 어스라는 영화 있죠. 이건 어스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이 가요. 자, 이런 통찰력. 이런 거 이제 좋죠. 봉준호 감독은 지하에 숨겨진 집을 드러냄으로써 기택에게 그의 가족보다 끔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영리하게 알려준다. 이 기생충이란 영화의 특이점은 보통은 이제 두 부류, 부잣집, 가난한 집 사람들이 부잣집에 위장 취업을 했어. 이런 것도 재밌긴 하지만 여기서 그쳤다면 상을 못 받았겠죠. 뭔가 밋밋하고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부잣집, 가난한 집 그 아래의 최하층, 최저층이 부잣집에 기생하고 있는, 숨어서. 야, 이거 되게 독특한 설정이에요. 이런 설정을 아무 데서 못 봤어요, 저는. 이런 게 창의성이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기존의 것을 약간 비틀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완전 새로운 걸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잖아요. 그 부잣집 아래에 숨겨진 지하실에 살아가는 그 아주 가난한 그 사람들, 기생하고 있는
요게 하나의 포인트. 여기서부터 모든 아이디어가 시작됐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족 부류를 설정한다. 아, 기발하지 않습니까? 요런 걸 떠올릴 수만 있어도 재밌는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소설이 되겠죠. 영화의 제목인 기생충은 특정한 개인이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정상적 상황 또는 빈부격차가 팽배한 세상에서 관계들이 붕괴되는 경향을 표현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비정상적 상황, 빈부격차가 팽배한 세상에서 관계들이 붕괴되는 경향이 기생충이다. 자, 그리고 영화의 결말에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한 캐릭터의 분노가 끓는 점에 다다르고 백주의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 얼굴, 성광왕의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 이 얼굴을 꼭 얘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영화는 딱 떨어지는 결말을 주지 않는다. 풍자적인 면에서도 완벽하게 계획된 서스펜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결말을 주지 않는다는 거. 봉준호 감독은 관객을 웃게 하고 숨죽이게 하고 놀라 뛰어오르게 했지만 그랬죠. 언제나 그랬듯이 쉽게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다. 만약에 명확한 결말이 있었다면 마지막 장면도 거의 꿈처럼 처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화의 자장에서. 이런 게 거장의 미학인 거죠. 열린 결말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꿈 같은 그런 결말, 딱 떨어지지 않는 결말. 그래서 많이 좀 어딘가 찜찜하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좋은 평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론을 또 읽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 중간에 행복한 라자로와 해피엔드의 평론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평론이란 장르는 특이하게도 기존의 작품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기생충 평론을 읽기 위해서는 기생충을 봐야 돼요. 영화를. 안 보고 기생충 평론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고 재미도 없습니다. 평론 대부분이. 근데 평론만 봤을 때, 영화 안 보고 평론만 봤을 때 재밌다. 그건 너무너무 잘 쓴 글이겠지만 뭐 소설 평론도 마찬가지겠죠. 영화 평론도 그렇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80쪽 오해진의 디스토피아로부터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에세이처럼 쓴 글입니다. 제목은 내가 모르는 시간에 대한 상상. 정말 좋은 글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학생들에게 소설 감상문을 받아보면 꼭 이런 질문이 있다. 전통적인 문학 교육을 받은 나는 당연히 난감하다. 이건 픽션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이런 아주 여자를 강간하고 조업해며 남자들끼리 우애를 다지는 일은 현실에 비일비재합니다. 장학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게이트를 보세요. 라고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해야 했을까? 혹은 소설은 현실의 폭력을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알레고리를 통해 암시하는 겁니다. 라고 소설 미학에 대해 설명해야 했을까? 어떻게 답해도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나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영화를 보고서도 그렇고 어떤 소설을 보고서도 아니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어떻게 답해도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내 질문을 바꿔야 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기준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 좋은 질문이죠.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일본 평론가 오스카 에이지는 학생들이 문학에 기대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독자들은 책에서 즉효가 있는 정보를 원한다는 것. 문학 역시 기능적 독서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김미정은 더 나아간다. 문학에서 자신의 현실과 관련해 즉효가 있는 정보를 원한다는 것은 곧 문학이 나를 대의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같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재현과 대의를 뜻하는 영단어는 모두 리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런데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입증하는 일은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영화 김군에서 지만원은 말했다. 광주 시민군으로 알려진 사진 속 남자는 사실 북한에서 난파된 제1광수다. 이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영화는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사진 속 얼굴의 신원을 추적한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자로 나섰다. 그 증언들은 사실에 근접하거나 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와중에 한 증언자가 분노했다. 지만원이 자기 주장을 반박해 보랬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래야 해? 그 방식이 맞아? 결국 영화가 도착한 진실은 좀 다른 얘기를 한다. 사진 속 얼굴의 신원은 입증 가능하지 않다는 것. 1980년 5월 당시 선봉에 선 이들은 애초에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사항이 국가에 탑재되지 않은 넝마주의, 불황자, 즉 한국 사회의 미등록자였다는 것. 서로의 신원을 묻지 않음으로써 누구나 평등하게 시민의 일을 행하도록 한 것이 당시 절대 공동체를 가능케 한 핵심이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팩트로만 답하도록 강제하는 물음의 구조에서 팩트로 입증되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재현, 대의될 수 있나? 깊은 질문이죠. 소설가 박솔매는 어떤 장막 때문에 내가 모르는 시간이 된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을 생각하며 그럼 무얼 부르지? 라고 읊조렸다. 그리고 김군은 바로 그 질문, 결코 내게 겹쳐지지 않는 시간들을 상상하는 법에 대해 생각했다. 자, 좋은 글입니다. 자,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소설을 기능적으로만 보는 즉효가 있는 정보, 당장 나에게 쓸모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쓸모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쓸모없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쓸모라는 건 당장에 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소설가로 등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글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엑기스면 뽑아 먹겠다. 그건 애초부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소설이나 영화를 이용하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쓸모가 없다는 건 진짜 쓸모가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쓸모를 특정할 수 없다. 내가 함부로 그 소설이나 그 영화에 대해서 쓸모를 단정할 수 없다. 나의 이익으로 나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그걸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자 다짐인 거죠. 쓸모없는 행동,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 자체를 즐기는 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소설이라든지 영화, 예술 이런 것 자체가 쓸모로부터 멀어져 있죠. 쓸모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고 그 쓸모에 영화나 소설을 굴복시키려는, 그렇게 됩니다. 안타깝죠. 좋은 글이에요.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현실에서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닌 거죠. 자, 좋은 신의 20일, 오늘도 좋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